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용의 정치 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용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입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국정 운영에 대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이와 관련해 유시민 작가는 최근에 신간을 발표했는데요. 제목은 바로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토요 특별판에서는 유시민 작가의 생각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변화를 돌아보고 생각의 방향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우리 토요 특별판 최다 출연자시죠. 김갑수 평론가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벌써 그렇게 됐나? 네. 근데 제가 무슨 유시민 대리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네. 한 달에 한 번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유시민 책을 얘기를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더니 여기서 또 받아주셔갖고. 네. 그러니까요. 오늘 그 대담에 제목이 있어요. 아, 제목이 있습니까? 네, 제가 정한 제목이에요.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아, 개인적인 생각에 또 토를 단 개인적인 생각 정도 되겠네요. 네, 예. 네. 그 이 책이라는 게 저도 책 표지부터 보니까 그 진한 남색이 주는 이미지가 강해서 저도 오늘 넥타이를 사실은 네. 그 책의 색깔과 비슷한 걸 일부러 맸거든요. 섬세하시네. 그 선생님께서 이제 이 책을 오늘 우리 토의 주제로 해보자 이렇게 결심하게 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이 책에 그러니까 이 유시민 씨 책 이 책의 251페이지 자진 사퇴라는 제목의 항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게 좀 줄여서 축약해서 얘기를 할게요. 시사 프로그램 출연했더니 진행자가 물었다. 보수 정당이 집권한다 해서 나라 망하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거리의 시민들도 나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 그때 매번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대한민국이 멍들고 상처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뼈가 부러진 건 아닙니다. 이 정도로 죽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다르게 말할 것이다. 정말 망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 유시민 씨가 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여러 정권도 겪고 본인도 참여를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고 이건 진짜 나라 망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건데 이게 보편적 정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심지어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저는 믿고 저도 같은 생각이고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은 항상 파편적으로 이렇게 떠돌게 마련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유시민 씨의 이 생각은 너무나 우리 모두의 생각이에요. 마지막 해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견과 토가 있을 수 있으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종 목표에 대해서 큰 틀의 생각을 공유하는 거죠. 근데 지난 2년여 동안 무슨 일이 흘러왔지를 한번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이제 떠올린 기억이 뭐냐면 이영희 교수라고 있어요. 네. 기자죠, 원래는.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70년대 모든 대학생이 그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안 읽으면 대학생이 아니에요. 전환시대의 논리가 결국은 냉전 극복에 대한 얘기인데 그때 모두가 그 책에 공감하다 보니 하나의 시대 정신이 생겨나서 이후에 거대한 민주화의 이제 물결에 이 단초가 됐고 이게 결국은 이제 87년의 민주화의 항쟁으로 이어지는 배경이 됐어요. 그런 식의 그 민주화 대세가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태국이나 미얀마예요.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통치를 하면서 그냥 사회는 계속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일 거란 말이에요. 유시민 씨의 이번 책이 전환시대의 논리처럼 한 시대를 통찰하고 미래를 전망한 그런 종류의 책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더 의미를 가져요. 단기간에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고 뭘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입체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국회 청원에다가 100몇십만 명이 지금 청원 동의를 했듯이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 생각의 지평이 어떤 통일성과 인식의 어떤 지평이 좀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때 유시민 씨 책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유시민이란 사람을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개인적으로 좀
접촉한 경험이 좀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 진행자, 뭐 백분 토론 진행자라든가 여러 정치 프로그램 패널, 최근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유튜브 활동들, 이런 간접 체험만 했지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눌 기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유시민 씨보다는 유시민 씨 누나가 더 괜찮아요. 유시춘. 네. 사람이 후닥하고 정말 누나 같은 사람인데 그 유시민 씨 이제 지나온 행보는 뭐 많은 사람들이 아실 텐데 그걸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아주 희귀한 자원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학생운동 출신으로서 사회운동가이면서 현실 정치인이고 행정가 노릇도 했고 맞아요. 네. 장관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이 겸비돼서 현재 사회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매우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를 다 겸비한 사람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도 대개는 욕망을 품습니다. 유시민도 정치적 욕망을 굉장히 품었던 사람이에요. 그 뭐 내가 높아지고 싶어가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대한민국 이렇게 개혁하고 싶어. 그러니까 민주당도 성에 안 차. 그래서 막 개혁당도 만들고 뭐 해서 맞아요. 네. 국참당도 만들고 하면서 막 했지만 터지고 깨지고 피 흘리고 상처 입었어. 저는 지난 대선 때 완전히 저는 모든 전망이 틀리는 사람인데 그때도 어떻게 전망이 틀렸냐면 이런 채널 나갈 때마다 얘기했어요.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은 유재명의 투쟁이 된다. 유시민과 이재명의 후보 경선을 두고 거대한 대결이 일어난다. 근데 이건 시너지이기 때문에 누가 되든 상당히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둘 다 유력한 국가를 책임질 자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유시민 씨는 이미 마음을 철저히 비운 상태였던 거예요. 본인이 지금으로서 너무 행복해. 황교익이하고 주말마다 낚시 가지. 강연 꽤 많이 하니까 수입도 그럼요. 괜찮지. 네. 또 방송은 자기가 원해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사회적 메시지 던질 수 있지. 큰 담론은 책을 쓰는 재주가 있지. 마누라랑 해외여행 탁 갔다 온 다음에 여행기 책을 내지.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혼자만 행복하기에는 이 시대가 지금 너무 지금 이 뭐 문제가 진짜 심각해. 그래서 한 축에 발을 담근 게 이 책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유시민 얘기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통로로서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다 읽어야 된다. 네. 이 책이 100만 부 이상 팔리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좀 스스로 자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제가 사실은 선생님하고 이 책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저는 그 전에 이 책을 구매해서 읽지 않았었고 그 책을 사러 이제 갔거든요. 서점에 갔는데 재고 검색을 해보니까 얼마나 잘 팔려서 그런지 요즘 책이 재고가 저는 거의 70권 되는 거를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정치 신간 코너에 매대에 있는데 그 밑에 수북히 책이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주목을 받는 책인데 일단 서문부터가 제목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도자기 박물관에 간 코끼리인가요? 그 얘기 이제 유명해졌죠. 네. 그 얘기의 핵심은 코끼리가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와서 막 뭐 부수고 있다라는 것보다 그게 맞는데 다른 두 가지 점이에요. 하나는 코끼리가 일부러 도자기를 부시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자기도 모르는데 몸집이 크니까 막 부시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그러고 있는 거는 윤석열이 어떤 의도와 목적하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의 본성대로 하는 일이 지금 나라를 이렇게 붕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 같은 본성으로. 네. 네. 이 몸집이 커서 도자기를 부수듯이 그 왕이 아닌데 왕처럼 군림하려고 제도 시스템 뭐 다 그냥 붕괴시키고 있는 이것이 그의 본성 탓이다 하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도자기가 부서지는 게 코끼리 잘못이냐 이거야. 박물관에는 코끼리를 넣은 사람들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네. 누가 그를 정치로 이끌었는가. 네. 그러면 그 넣은 사람들을 자꾸 국힘 지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맞죠. 그들이 지지했고 그들이 밀었기 때문에 코끼리가 박물관에 들어갔겠죠. 근데 그 코끼리가 박물관에 들어갈 만큼 치열하지 못했던 그 반대쪽 진보 내지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과연 철두철미했던가 이 반성은 왜 하지 않느냐. 도자기 박물관에 코끼리를 집어넣는 상황을 방치했던 거 아니냐. 네. 이거에 대한 책임감도 느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요. 결국은 아까 이제 책임감의 문제라는 것이 집어넣은 측도 문제지만 또 그거를 수수방관했던 측도 문제라고 하셨는데 일단 집어넣은 사람들은 지금 좀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을까요? 상당수가 후회하고 있는 거죠. 네. 왜냐?
지난 총선 결과로 드러났죠. 이런 정도의 압승은 상상 초월인 거죠. 기본적으로 공화당계 이 후계 보수정당은 한 180석은 하는 겁니다. 또 그 전에 유신 때는 뭐 200 몇십 석 하는 거였고. 근데 지금 뭐 100석을 넘으니까 너무 기뻐하는 수준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당으로서. 그러니까 윤석열을 그냥 못 모르고 공정과 상식의 화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놀아나갖고 못 모르고 찍은 사람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었구나를 깨달은 게 총선의 야당 압승 결과로 네. 드러난 거죠. 더군다나 이 책에도 나오지만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와 경쟁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문제 이게 굉장히 좀 놀라웠는데 일단 뭐 홍준표 그 후보 같은 경우 시장이 되긴 됐죠. 한동안 거리감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우리 얘기하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은 거리 두기를 넘어서 뭐 버림받았다는 표현이 뭐 무색할 정도로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보면 단일화를 통해서 선거에 이기는 공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상임위원장 한 자리 못하는 상황인 거고 게다가 또 이준석도 이제 그 당대표 당시에 이준석 대표는 당을 따로 달리해서 나오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그 운영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도 허무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건 상식을 너무 파괴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수준의 일이에요. 지금 언급한 중간 보수들은 다 일종의 쇼군들이거든. 작은 자기 지분들을 네. 가지고 작지 않지 이렇게 지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됐고 최고 권력이라고 한다면 이들을 자기 수하에 어떻게든 거느리면서 끼리 경쟁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박정희가 했던 방식. 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지. 예컨대 이준석이 같은 경우는 이대남이라고 상징되는 젊은 층의 상징성을 쥐고 있는 사람이어서 얘를 보듬어서 자기 밑에 잘 둬야 자기 권력 기반이 안정할 텐데 기분 나쁘다고 내쳐. 너무나 하나에서 열까지 다 그래요. 그리고 원한을 맺히게 해요. 네.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이게 죽으려고 작정을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저러지라고 논리적이고 합당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 두뇌 회로가 정지가 된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무리. 그 정말로 말씀대로 불가이하고 감점 요인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총선 결과는 그야말로 냉혹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권자들의 표심은 역시 정확했다. 예. 그 당원들도 모르고 국회의원들도 몰랐는데 사실은 선거 기간에 보수 언론이라든가 기성 언론들에 많이 나왔던 얘기들은 2월에도 비등할 수 있다. 예. 뭐 이런 관측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유시민 씨가 책에다 쓴 내용으로 보면 그게 전략이냐 감성이냐 그러니까 전략이냐 성격이냐가 늘 헷갈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재명을 공격하는 걸 보면 이재명 공격을 통해서 야권을 붕괴시킨다 하는 전략의 산물처럼 어떤 때는 보이고 어떤 때는 저렇게 하면 오히려 자기한테 손해인데 왜 저렇게까지 하지 할 때는 그냥 성격대로 본성대로 마구 때려 부수는 행위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네. 정말 오락가락하게 만드는 건데 분명한 사실은 도자기 박물관에서 도자기들을 마구 밟아 부수고 있는 코끼리는 분명히 어떤 전략 전술로 이루어지는 행동은 아닐 것이다. 네. 그냥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인데 본성에 따른 것이 아니겠는가. 네. 그 총선 결과를 통해서 반쯤은 폐허가 된 박물관의 현상을 코끼리도 보고 인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쯤 되면은 코끼리도 이제는 좀 덜 부숴야겠다. 이런 상황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총선 이후에 보면은 영수회담도 한 번 했고 대국민 담화도 발표했지만 국민들이 답답한 거는 뭔가 대통령과 주변의 참모들이 변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언론과 국민들이 몰라준다 이런 인식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종류의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죽을 때까지 싸워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이 윤석열 씨도 지금 자기가 모든 것이 자기를 떡받친 기반 모든 것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중이고 자기만 붕괴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상징하는 그 보수 세력 전체가 지금 거의 괴멸 상태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면 저건 이제 당도 아니고 뒷골목 조무래기들의 주먹 싸움이구나. 이 모습을 되게끔 만든 모든 그런 걸 보면 그냥 논평하기도
귀찮아요. 이게 어떤 논리와 합리가 가령 트럼프의 이상한 저번 집권에서 이상한 행태를 보면 네. 아무리 이상해도 설명되는 바가 있잖아요. 백인 중산층의 혹은 백인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함으로 해서 공화당의 이 전통적 신념을 확산시킨다. 뭐 그러니까 자기를 떠받치는 이 어떤 세력에게 이득을 줌으로 해서 권력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욕망의 발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지? 뭐 어떻게 해도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하여튼. 아니 뭔가 제도와 사람의 추측을 어떻게 바꿀까 좀 기대가 됐었는데 결국 총선 이후에 이제 사람을 조금 바꾸긴 바꿨습니다. 비서실장을 바꾸고 정무수석을 바꿨는데 그것조차도 총리는 가장 먼저 바꾸겠다고 해놓고 지금 또 부지한 세월인 것 같아요. 못 바꾸는 거죠. 안 바꾸는 게 아니라 총리를 바꿔서 분위기 쇄신을 하려고 그랬더니 일단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고 왜냐 인준이 안 될 테니까. 총리는 인준 사항 아니에요. 그다음에 야당은 과거 같으면 이제 역풍 우려해서 삼가던 일을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증명이 됐어요. 방통위원장 탄핵을 거듭해도 국민들이 저항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다 이러고 있고 국무총리 누가 그냥 뭐 공자의 손자쯤 되는 사람을 내세워도 아마 모든 꼬투리를 잡아서 낙마시켜도 국민들이 잘한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바뀐 게 없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네. 특히나 그 이재명 대표 만나고 또 대국민 담화인가 기자회견인가 뭐 하여튼 몇 네. 가지 한 조치를 보면 더 황당한 것만 드러난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갈수록 그 전략과 성격의 문제가 책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오히려 버티기 전략 아닌가라는 생각도 수성전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요즘은. 네, 그러니까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한다. 이 취약한 민생 경제, 대외 관계, 그다음에 경제 거시 전망들, 그다음에 각 세부 분야에 손질할 것들, 그다음에 그 각종 국정 과제들 있잖아요. 노동 개혁이나 연금 개혁이나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권력 투쟁만 하는 거예요. 안에서 누구를 쳐내고 누구를 잡아내서 내가 유지하고 내 마누라를 안전하게 하고 뭐 이게 하루하루의 일과예요. 진짜 보도를 통해 나오는 걸 보면 용산 청와대 대통령실이 국정을 하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그런 의심을 갖게 된 계기가 그 21대 국회 마지막에 어쨌든 간에 야당에서 그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서 통 큰 양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안을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었고 그리고 민생회복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뭔가 선별 지급도 가능한 취지에 유화 제스처를 취했는데도 뭐 그것도 사실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결국은 양보해서 국힘당 안을 받아들여도 민주당이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 안들을 철회해버리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가 이 정권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굳이 철학적으로 캐 들어갔더니 윤석열 씨가 유일하게 한 권 읽었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 네. 그걸 정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시장이 알아서 이제 작동한다. 황당무계한 얘기인 거죠. 그거는 그 박정희 이래 그 국가주도 경제개발 계획하고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그냥 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런 흐름들이 정말로 3년 이제 만으로 3년이 남은 건 아니지만 3년 차 정부에 이제 2년여가 남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약간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간 총선이라든가 지금의 정치 지형에 대해서 그 뭔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계기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 설명하면서 가장 크게 언급했던 게 그 새로운 저널리즘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에 이제 꽤 좀 재밌게 언급이 돼 있는데 제가 재밌게 읽은 대목이 이거예요. 유시민 씨쯤 되면 우리나라 A급 작가고 그 냉철하게 세상을 보는 걸로 또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도 흥분할 때가 있지만 하여튼 냉철하게. 그래서 글이 어떤 위기 앞에 쓴 사람,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의 심정으로 풀어나가듯이지만 글은 냉정하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언론 얘기가 나올 때 막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저도 거야. 그렇게 느꼈어요. 예. 막 그냥 울분을 토하듯이 풀어나가는 거예요. 나 진짜 많이 동감했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도 유시민 씨나 또 동감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말을 했는데 지금의 언론은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던 이제 언론하고 이제 달라졌다는 거죠. 그냥 회사원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송건호 선생이나
이영희 선생이나 무슨 김중배 논설위와 같은 한 시대를 움직이는 네, 정말 풍미했던 네. 큰 존재들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고 언론을 생각하면 이제 뭐 완전히 기대난망이고 조중동 같은 경우는 국힘의 선거 지휘 사령부 노릇을 했고 나머지 여타 신문들은 주로 저걸 한 거죠. 국힘과 결국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언론 기능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일한 몇몇 진보 매체라고 불리는 곳은 뭐냐? 경향신문, 네. 한겨레, 뭐 몇몇 이 뭐 했냐 이제 이건데 얘들은 자기만족 일을 했다 이거예요. 기울어진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의식 있는 언론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들은 기울어진 채 그냥 기계적 중립을 그러니까 국힘 오 다르면 민주 오 다르고 국힘 오 가면 민주 오 가고 이것을 자기들의 자부심이자 언론의 사명이라고 여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글의 내용 중에 유시민 선생은 이제 점잖으니까 실명을 거론 안 하면서 한겨레 신문의 맞아요. 문제점을 예. 쭉 언급했어요. 누군지 알 것 같죠? 네. 알지만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말 못하죠. 네. 나는 말해도 될 것 같아. 성한용이지 뭐야. 그죠? 댓글을 못하네. 내가 진짜 실명을 거론해서 그 한겨레 문제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옛날에 한겨레가 아니고 이제 구성원들이 지금은 다 그냥 한겨레 들어가려고만 해도 명문대 나와야 될 거예요. 명문대를 나왔다는 의미는 뭐냐? 부모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했다는 의미고 저항성하고 거리가 멀다는 얘기일 텐데 그런 지형도를 떠나서 한겨레 논조를 이끄는 영향력 있는 대기자, 정치 대기자. 이분들의 의식이 뭘까? 왜 논조가 이렇게 갈까를 절절히 알았던 일이 있어요. 기사를 통해서 안 게 아닙니다. 저기 어디 출판사에서 하는 유튜브가 있더라고. 매뭐 땡땡 나가는. 네. 근데 이제 산책길에 난 헤드폰을 항상 들으니까 그 성한영 씨가 나서 우연히 들었어. 몇 번을 들었어요. 대단히 죄송한데 이거 삭제하지 말아주세요.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건방이 하늘을 찌른다. 와, 이분이 보는 이재명은 정말 우습기 짝이 없는 소년공 출신으로 저 변호사 자격 얻은 다음에 출세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정도로 보는구나. 이야, 그러니까 정치 기자가 얼마나 대접받는지 과거에 나는 봤어요. 정치 기자가 하셨겠죠. 네. 결혼하면 삼김이 다 옵니다. 내가 돈 받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 시절에 김영삼, 김종필은 100만 원씩 내고 김대중은 50만 원 내더라고. 엄청난 대접을 받는데 네. 그런 속에서 자기 필설로 천하를 쥐락펴락하고 특히나 이 국회의원들이 굽실굽실거리고 좀 친해지려고 해서 이 세월을 한 기자로 30년 보내보니까 다 웃어 보인 것 같아. 내화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다 깜빡 뭘 잊어버리냐면 이재명처럼 그가 보기에 볼품 없는 사람이 이렇게 유력한 정치 자원이 되는 것은 이재명 개인 때문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받은 사람들이 이재명에게 의탁해서 어떻게든 이 국면을 돌파하고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의 산물이 이재명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민주당 정치인 개인 기소가 많이 돼 있는 이재명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 건방진 논조 그게 기울어서 결국 어떻게 갔어요? 저번 총선 전망 때 그가 완전히 틀려버렸죠. 예? 국힘당이 압승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재명은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그랬죠. 다 틀렸죠. 이게 뭐냐? 사람은 반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인데 제 비슷한 연배예요. 그 전에 저도 한겨레 칼럼을 한 몇 년을 썼기 때문에 네. 많이 접촉을 했었어요. 밥도 먹고 그랬어요. 보면 페이스를 잃어버리는구나. 그래서 세상이 한눈에 보이고 우스워 보이는구나.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유시민 씨가 점잖게 이 책에다가 배웠더라고. 근데 이런 거로는 안 했는데 제가 그냥 대놓고 까는 겁니다. 저는 그 아까 책에서 나온 내용 중에 뼈아팠던 부분이 뭐냐면은 기자 저널리스트의 숙명이라는 것은 기울어진 세상을 균형 있게 바꾸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결국은 우리가 언론에서 집필하는 과정에서 그 균형 감각을 찾는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양적 균형,
보도의 균형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실제로 기자들의 자기만족. 네, 세상의 균형은 못 찾게 되는 네. 그런 역설이 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뼈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의 지금 진보 매체는 레거시에서는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그 진보성이 뭐냐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긴 토론이 필요 없어요. 부당한 행위가 막 반복될 때 대단히 용기 있게 맞서는 게 한국에서는 진보성을 갖게 돼요. 검찰 권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면 되죠. 뭐 그 조국 씨가 얘기한 대로 조국의 가족들은 이렇게 털면 왜 한동훈은 안 터냐 이 얘기를 언론이 보여줘야 되고 조국을 털 때 그 같이 춤췄던 언론들 있잖아요. 예? 여학생 일기장 짜장면을 시켜 먹는지 뭘 시켜 먹는지 갖고 히히 낙락했던 그 기자들의 행태 있잖아요.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자각은 했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또 반복되거든. 지금이라도 이제 이 야권을 공략하기 위해서 뭔가 스캔들을 하나 캔 다음에 집중 공략하면 그래서 검찰이 흘리면 그건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 의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그 레거시 미디어는 거의 절망적이라는 진단인데 그래도 무엇인가를 해보자는 얘기가 없어요. 제가 유시민 씨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가 지금의 레거시 전통적인 신문 방송을 통해서 어떤 희망의 싹을 보는 이걸 포기한 것 같아. 그리고 바라본 게 이제 뉴미디어 그 김어준 씨가 하는 등장하고 있죠. 실제로 예. 실명이 뉴스공장이라든가 뉴스공장, 매블쇼, 매블쇼 언급이 돼 있죠. 또 알릴레오 몇몇 자신이 출연하면서 경험했던 매체에서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구독자 수라든지 이 반영률을 보니까 레거시를 능가하더라는 거예요. 수로 통계로 증명이 돼. 예.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여기에 참여하고 참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건강하구나. 이게 이제 좀 이따 민주당 당원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한국의 이 미래를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책에 민주당 당원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들어있어요. 분량인데 네. 그 얘기를 이따 하기로 하고 근데 뉴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그 주로 유튜브 매체들 이거에 대해서 그 유시민 씨가 자기 체험적인 진단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저도 그 체험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체험입니까? 그 옛날에 제가 지금 집에 비싼 오디오가 그게 배경인데 정말 하자 할 것 없는 예능에 많이 나갔어. 돈벌이야. 이건 뭐냐면 멋진 포크 가수가 밤무대 뛰는 거야. 난 그 심정으로 나갔어요. 아니 거기를 뭐 이렇게 무시한 건 예, 아닌데 그럼요. 예. 내 기준으로선 그랬어. 근데 나중에 밤무대가 내 주무대가 됐어. 잊어버리더라고. 돈이 팍팍 들어오는데 눈물이 뭐. 날라 그러지. 갑자기 이제 얘기 듣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이 가수인지 배우인지도 몰라. 내가 예. 텔레비전이 94, 5년도에 없고 지금까지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아예 못 봤으니까 네. 모르는데 가서 연예인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얼른 막 뒤져보고 가는데 이 사람이 가수였나 배우였나 헷갈리는데 막 얘기를 해. 아주 뭐 웃기는 얘기인데 그때 거리를 걸으면 반응이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잊혀진 존재가 됐어요. 근데 이제 매블쇼에서 갑자기 얘기를 하려는데 그 최욱이가 나도 뺑 돌아가면서 모든 코너를 한 번씩 다 시킨 거야. 순회를. 네. 네. 별거 다 했어. 뭘 잘하나 보자. 예. 그러다가 지금 하는 거 그 매블 엔터라는 걸 하는데 그 채널 자체가 사회적 각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혀진 존재가 됐다가 이제 어느 때부터는 거리를 걸어가면 막 반가워하거나 우리 강아지를 쓰다듬는 사람들이 있는데 레벨루가 달라. 레벨이 달라요? 레벨루가 달라. 그러니까 예능할 때 막 아는 체 하는 분들 사인해달라는 분들의 성향하고 최근에 그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얼굴을 비춰줬을 때 저한테 이제 반응해 주는 사람들이 좀 다르더라고. 근데 숫자적으로 저 종편 나가서 헛소리 할 때보다 전혀 못하지라는 걸 보면 야 매블쇼
역할이 정말 크긴 크구나. 그만큼 이제 저널리즘 환경이 급격하게 완벽하게 변했던 것 같고 특히나 이번 총선이 적어도 정치 여경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변화를 불러온 것 같은데 이 책에도 보면 그 김어준 공장장과 여론조사 꽃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우리 평론가님 보시기에도 그 김어준과 여론조사 꽃이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의 버팀목이 좀 됐다고 보십니까? 그 장판교회 장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이해한 대로 그냥 옮길게요. 한국인들에게 그 영향력 있는 언론인을 뽑으면 항상 손석희와 그 레거시 미디어의 유명한 사람이 꼽힌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라. 가장 영향을 미치는 언론인, 저널리스트가 누구냐? 유시민 씨가 생각하기에는 김어준이다 이거예요. 네. 왜 그러느냐? 무엇이 중요한 뉴스고 무엇이 가치 없는 뉴스인지를 판별하는 게 저널리즘의 사명이다. 그런데 종편을 포함한 레거시들이 쏟아내는 것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쓰레기들이냐. 그런데 시간 낭비를 그러니까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던져주는 스캔들성 뉴스로 뭐 다 기억하잖아요. 지난 몇 년 동안 뭐 그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을 둘러싼 뒷얘기로 그것도 정치적 의미를 갖지만 뒷얘기로 얼마나 많은 게 소비돼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책 맥락은 다 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김어준이 명백한 1등 저널리스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매체들이 김어준을 외면한다. 그를 무당이라고 표현한다. 그를 폄하한다. 왜? 두려우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등장한 게 여론조사다. 맨날 리얼미터와 또 뭐죠? 갤럽. 네. 그밖에 몇몇 이거 언급을 하는데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엄청나게 틀렸다 이거예요. 근데 그 지난 대선과 그 후에 지방선거 때 대실패가 어디서 기인했나라고 김어준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보니까 여론조사를 통한 여론조작, 소위 노이즈, 그 여론조사의 노이즈가 상당히 역할을 했구나. 그리고 언론이 그 가공하는 땔감을 제공하고 있는 거고. 네. 아, 얘가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오 딸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놀아놨구나. 그래서 김어준은 뭐 거기 그 딴지 미디어도 회사 아니에요. 그렇죠. 네. 돈 좀 벌었을 거 아니야. 다 쓰리라. 그리고 꽃을 만들어 갖고 정말 돈을 뿌려가면서 엄청난 조사를 했는데 너무나 놀랍게 모든 매체가 여론조사 그 미디어 좀 뭐죠 여론조사 꽃의 조사 결과를 외면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 총선 결과는 저 때부터지. 네. 그 보궐선거 강서 보궐선거 때부터 꽃이 적중했다. 가장 근사치였다. 네. 왜냐 꽃이 가장 저 선입견 없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론이 막 출렁거린다고 할 때 꽃의 여론조사는 안 출렁거렸어. 그러니까 이 총선이 4월인가 그랬는데 2월 달에 갑자기 국힘 후보들이 막 올라갔거든. 그리고 이제 비명 행사 얘기 나오고요. 네. 비명 행사 뭐 이게 바로 이 여론조사의 노이즈였는데 그걸 간파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하니까 안 흔들려. 하여튼 그래서 김어준이가 정말 이 뭐라 그럴까 저널리스트의 사명에 가장 충족되게 활동하는 그런 역할이다를 여기서 굉장히 얘기를 하면서 전체 미디어 그 레거시 미디어 대 뉴미디어의 선구로서 김어준의 사례를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안 되게 체육은 전혀 빠졌더라고요. 실명 거론은 안 돼 있더라고요. 네, 매불쇼는 나오지만 네. 그런 상황인데 제가 굳이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물론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좀 이렇게 그에 대한 변소를 좀 잠깐 드리면은 아쉬운 부분은 저도 이제 유튜브에 정치 방송을 매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불쇼도 보고 뉴스공장도 보는데 거기에 나온 다양한 소재들의 상당수가 여전히 우리 레거시 미디어 흔히 얘기한 조간신문이나 저녁에 하는 방송에 기대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네.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뉴스원에 접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탐사나 뭐 몇몇 군데들이 길을 쓸어가면 고소당하고 진짜 뉴스원에 그러니까 기성 미디어에 나온 것을 갖고 재해석하는 방식으로서 현재 많이 운영이 되고 있죠. 기능을 네. 해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레거시 미디어보다 뉴미디어 쪽이 가장 강세일 수 있는 거는 그 뉴스원의 당사자들이 나와서 걸러지지 않는 발언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고소고발 명예훼손으로 계속 입을 봉쇄시키고 있는데
사실 지금의 대중은 온갖 끔찍한 일을 보면서 다들 약간 면역이 돼 있거든요. 그 쯔양 공격한 그 돈벌이 하는 맞아요. 레커드 네. 보면 정말 끔찍하고 참담하잖아요. 그 손흥민 아버지한테 돈 뜯으려고 맞아요. 했던 네. 그 사람의 이 녹취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더럽기 때문에 이거는 묻어. 이게 레거시 미디어였다면 지금의 뉴 미디어는 그게 알랄이 드러나. 그리고 그걸 보고 우리가 견뎌야 되고 판단해야 돼. 이 기능이 정치 영역에서도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런 게 드러나잖아. 한동훈 씨가 나경원한테 당신 나한테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잖아. 했잖아. 이런 게 그 레거시 미디어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이게 뉴 미디어적인 거예요. 그냥 적나라하게 사실이 그냥 날것으로 드러나. 백일화에 나오는 날것으로 드러나는 이 일이 더 많아져야 돼. 그러면서 대중들도 거기에 적응하고 판단하는데 그 속에서 가령 뭐 김종대쯤 되는 사람이 논평을 해. 나는 김종대 논평을 엄청 요새는 김종대는 또 어디서 사실 취합해서 그 전달하느라고 바빠. 그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특종대라서요. 예. 김종대는 근데 전체 조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대세를 판독하는데 나는 몇몇 꼽아요. 박진영이가 일단 굉장히 좋아. 난 그 사람 한 번도 못 만나봤다. 아 그래요? 어. 저한테 지난번에도 박진영 원장 말씀하셨잖아요. 예. 박진영 뛰어나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왜 국회의원이 안 되지 이 사람은 그랬더니 어느 국회의원이 그러더라고. 그 국회의원이 되면 또 딴 게 있어야 돼요. 그래. 국회의원한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딴 게 뭐냐 했더니 약간 국회의원스러운 게 있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국회의원 보좌관스럽대. 아니, 본인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스러운 보좌관도 국회의원 되니까요. 예. 국회의원스러운 게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게 약간 아니래. 하여튼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 근데 너무 많이 하니까 이 사람들도 중원부원 하다 보니까 막 페이스 잃고 그러더라고. 맞아요. 근데 네. 어쨌든 뉴미디어가 현재는 레거시를 압도하는 그런 현재 역할은 명확하죠. 그리고 유시민 씨가 책에다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참 잘 정리를 해놨고 굉장히 동감이 됐어요. 예. 네, 앞으로도 아마도 그런 장애 국면들이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하게 됐는데요. 이 책에서 또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재명과 조국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근본적 물음을 던지고 있죠.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 유시민 씨가 방송에서 이미 대충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 다시 길게 언급만 안 하고 그냥 키워드만 얘기를 하면 이재명은 아직 죽이지 못한 자, 조국은 죽였는데 살아난 자. 그래서 윤석열이 어떻게 할 것이냐를 예견한 거죠. 이 책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재명은 기필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안 죽고 아직 살아있어. 근데 윤석열이 자기가 죽게 생겼어. 그러면 이재명한테 매달릴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게 여기 함축되어 있어요. 맞아요. 공존을 시도할 거다. 예, 그러면 이재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내가 보기에 이건 글에 써 있는 건 아니고 제가 해석한 부분이에요. 유시민은 이재명을 김대중으로 보는 것 같아. 김대중은 악마와도 손을 잡습니다. 노태우한테 몇십억을 받아서 정치 자금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각도로 보면 김대중은 철저하게 그 정치 술수를 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당연히 이해를 하지.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는데 돈 안 받으면 죽을 수도 있는 시절 아닙니까? 예. 그냥 공안기관과 그 안기부 이런 데서 그를 진짜로 바다에 빠뜨리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걸 네. 해치우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근데 이재명도 그 못지않게 그 일거수일투족이 다 범죄로 지금 지목되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을 살리되 더 큰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왜냐? 이재명은 그 목표가 이기는 게 목표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재명은 자기가 이기는 게 목표예요. 왜? 할 일이 있어서 그래. 바꾸고 싶은 욕망. 네. 할 일이 있어서 그래.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서 여기까지인데 내가 그다음에 요걸 해야 되겠어가 너무 명확해. 그동안의 정치 행보와 연설을 보면 그건 너무 뚜렷해. 할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을 사면하고 용서하더라도 그게 할 수 있는 길이면 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유시민의 판단이고 반면에 조국은 전혀 달라. 죽임을 당했는데 지금 무덤에서 이렇게 일어났어. 네. 내일이라도 대법원이
최종 선고 내리면 다시 감옥을 네. 가야 돼요. 근데 2년 살고 안에서 스쿼드 할 거라는 거야. 2년 후에도 여전히 해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국은 이재명하고 전혀 다르다 이거야. 조국은 자신이 윤석열을 죽여야만 자기가 되살아난 게 입증되는 존재라는 거야. 여기서 죽이는 건 물리적으로 목숨을 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정치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 자신이 승리해서 대권을 잡아서 국가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목표성을 달성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길이 다를 수 있는데 조국은 무슨 수를 써서도 정치적으로 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정적으로 사망 선고시키는 것 자체가 목표다. 그래서 윤석열에게 더 큰 적, 더 무서운 적은 이재명이 아니라 조국이다. 그러니까요. 예. 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더 큰 적, 무서운 적이 조국 전 대표라는 표현을 보고 그 책을 읽은 다음에 약간 섬뜩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견을 좀 달자면요. 그 지금 둘의 의지를 이재명의 의지와 조국의 의지를 판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어떤 거죠? 그 의지를 실현하는 능력이 능력. 훨씬 네. 중요한 거예요. 의지는 누구나 가질 수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의지가 있는데 능력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지. 능력의 문제가 이재명은 검증이 됐어요. 그동안에 선고 과정이 있었고 그동안에 투쟁 과정이 있어서 뭐 행정 경험이라든가 되느냐 안 네. 되냐의 문제지. 이 사람이 어떻구나는 보였어요. 근데 조국은 그 정말 무능한 사람으로 이제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이번 총선에서 모든 것이 이제 뒤집어졌어요. 사람들이 조국을 과소평가한 수가 많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조국 회오리 바람이 없었으면 이런 압승이 없었다고. 선거 참여 열기를 불러일으킨 게 조국인데, 그러니까 조국이란 존재를 싹 지워버리면요. 이재명 대 윤석열 대결이 너무 짜증이 나서 투표율 자체가 매우 낮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석은 민주당이 많이 얻었을 수는 있으나 이런 회오리 바람은 안 됐다고. 이건 조국은 투표할 사람들에게 뭔가 신나는 이게 힘을 불어넣어준 역할이기 때문에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국회가 문을 열고 개원해서 지금 우리 한 달 가까이 지났죠? 한 달 더 됐나? 5월에 개원했죠? 이제 그렇죠. 예, 6월입니다. 6월에 6월에 개원을 개원했죠. 했는데 이제 한 달은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벌써 탄식을 해요. 뭐 하고 있냐 막 네, 이러는데 왜 안 바뀌냐? 네. 그거는 이제 너무 하신 얘기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뭐 하는 거 아니고 그 되게 이상해. 그 신장식이가 그 얘기를 가끔 하더라고요. 이렇게 담배 피는 자리에서 항상 같이 좀 있거든요. 그 친구 이제 전자담배 피고 이상하게 계절을 탄대 정치바람이. 그러니까 가을서부터 무르익어서 겨울에 사단이 나도 난다 이런. 예전에 그랬던 것 같네요. 약간 예. 감각적 진단인데 그게 꼭 틀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올 때 그게 이제 박근혜 탄핵 과정을 보면 맞아요. 알아요. 그때 안철수가 어떻게 이재명이 어떻게 문재인이 어떻게 추미애가 어떻게 다 각각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게 다 묻혀졌어. 근데 정세 진단을 가장 못한 사람이 또 그런다 문재인. 그러니까요. 예. 지나놓고 지금 내가 너무 그 사람을 이 책에서 유시민 씨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에서 엄청 따뜻하고 그래도 비판을 자제하더라고요. 네, 비난은 없더라고요. 네. 네. 그 앞으로 회오리 바람이 몰아칩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돼. 이 책 보면 다 있어. 근데 그 회오리 바람 동안에 그때 시시각각의 정세 진단과 대처는 정말 지혜롭. 그 능력의 문제죠. 근데 이 챕터에서 제가 이제 눈여겨봤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충고같이 느껴졌어요. 유시민 작가의. 쉽게 나도 비슷하게 민주당 밖에서의 정당 활동을 많이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에 들어가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둘러둘러 얘기했지만 그게 아닙니까? 잘못 읽으신 잘못 거예요. 이해한 겁니다. 잘못 읽으신 거예요. 민주당에 들어가는 얘기가 추호도 아니에요. 다만 민주당의 기득권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비례정당으로 계속 있으면서 지혜롭게 처신하지 민주당과 대결하려는 포지션이 대결하지 취해지는 마라. 순간 네. 완전히 붕괴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붕괴시키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산물이기 때문에
정책 욕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정부통령제를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조국 부통령이 돼야 된다고. 동일 정부의 같은. 네, 얼마나 멋있어. 속셈이 너무 일찍 나왔나? 그래서 8년 하자는 게 제 얘기야. 네. 근데 그 유시민의 충고, 직접적으로 충고한 게 아니라 돌려 말한 그 말하죠. 내용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 선거 시기에 대립적 관계를 설정하면 쫄딱 망한다는 걸 자기 체험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게 옛날 그 미래당, 국참당, 뭐 맞아요. 네. 통합진보당 그 동네 시절 얘기인데 그건 맞는 얘기거든. 근데 그 조국 대표가 의지가 강건한 거는 참 주위에서 많이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건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위의 증언은 하루하루 벼리고 있대. 네. 잠시도 쉬지 않고 이 정권을 빨리 붕괴시켜야 되고 3년은 너무 멀다가 매일매일 그냥 이 양반이 술 한잔 하자고 분명히 나한테 그랬거든. 근데 전화가 안 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술 한잔 할 시간도 없구나. 예, 그래서 하여간 그의 의지는 뭐 의심할 바도 없고 그다음에 분명한 것은 유시민과 조국 같은 사람들의 과를 좀 인정을 해야 돼요. 자기 야심을 버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돼야겠다는 것이 행위의 근거, 동기 행위의 그 근거인 경우가 많아요. 그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가 모든 행위의 근거의 상징적 사례가 그 개혁신당의 네. 이모 같은 네. 경우가 이제 그거죠. 뭐가 되기 위해선 무엇이라도 한다가 보여지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지. 근데 조국 대표는 내가 대통령이 돼보고 싶다거나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고 싶다는 의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그게 분명할 때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그 유시민의 최근 한 10여 년 동안 행적을 보면 명확히 알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데 그 당원에 대한 얘기들이 유독 많고 이 책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선거 과정을 설명하면서 특히 민주당 공천에 있어서 당원 주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나를 기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선생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역시 이 책을 통해서 읽으시는 게 좋겠고 제가 그 얘기를 길게 설명을 일부러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지하게 지루해지거든 그 얘기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진보 진영이라는 게 있어 왔어요. 이거는 뭐 거의 뭐 해방 때부터 뭐 그 안에는 뭐 엄청나게 그 후에 이제 군부 통치가 있으면서 양심 세력이라는 것서부터 제야라고 부르는 것부터 이제 굉장히 긴 내력을 커져서 사실 전두환 시기에는 정당 크기보다는 제야 운동권의 크기가 훨씬 컸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김대중이 사면돼서 87년에 양보 못한 게 김영삼은 정당의 대표였지만 그때 신민당은 조그만 당이었다고. 반면에 제야는 사이즈가 엄청 훨씬 컸기 더 때문에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덩어리가 더 커서 끝끝내 양보를 안 했지. 욕심이었지만 하여튼 그랬다고. 그 모든 흐름을 지금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다 묶어서 뭐라 그럴까? 진보 진영 전체를 그러니까 범민주 사회라고 얘기해. 범민주 시민 사회라고 통칭할게요. 이 모든 것의 플랫폼이 민주당이 된 거야.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과거 정당은 그런 역할을 부여받지 못했어요. 왜? 정당에는 이상한 불순물이 많거든. 김한길이 대표하고 안철수가 공동 대표하는 게 민주당이었다고. 그다음에 그 이름 거론 안 하겠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유력한 민주당의 자원이었다고. 그러니까 누가 민주당을 범민주의 플랫폼으로 삼냐고. 근데 지금은 두 말도 안 해. 의식 있는 언론인도 사회운동가들도 교수들 지식인들도 과학자들도 뭐 어떤 노동자들도 민주당을 진보의 플랫폼으로 삼아요. 정의당 생각도 안 해. 이제 뭐 당도 없어. 뭐 사회당, 녹색 뭐 이상한이 아니라 네. 작은 규모의 당 생각도 안 해. 놀라운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만들었냐? 여러분 이재명이 만들었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재명은 뛰어난 정치 리더가 분명하죠. 그리고 이재명의 눈물겨운 정치 역정에 동감하고 그가 아프면 내 몸도 아프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까지 온 건 맞는데 그건 매우 지나친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그 한국의 수준이 말하는 거죠. 한국의 시민사회의 수준이
그 다른 그 오랜 질곡에 헤매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의 시민사회 수준이 다른 거죠. 그 다른 수준의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을 플랫폼으로 해서 지금 모여 있는데 1차는 권리당원. 여기는 150만이라고 써 있던데 250만이라고 돼요. 그 사이에 있겠죠. 이분들은 일단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지난 총선을 거치는 동안 대의원 제도가 거의 허물어지다시피 했기 때문에 무슨 그 용어 싫어하지만 이쪽도 저쪽도 아닌 수박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거의 속가졌다고 보면 돼서 선명한 이제 권리당원 이게 엄청 그 강구한데 이들은 정말 무서운 행동가들이에요. 자기를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유세장에 따라다니고 댓글로 참여하고 그 돈도 당원비도 내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 있다는 건요. 약간 좀 상상 초월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자부심을 가질 일이에요. 한국 사회는 이런 수준에 이르렀구나. 일본과 그래서 다르고 그래서 미국과 다르고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그래서 우리가 다를 수 있구나. 여기에 그 주변 세력 민주당을 플랫폼으로 할 수 있는 당원이 아닌 권리당원이 아닌 그러나 민주당 주변에 쌓여 있는 사람, 네. 뭐 김용민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이름 없는 사람들, 존재감 없는 사람, 댓글 한 줄 쓰는 사람들, 엄청난 숫자들이 그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 입에 바른 찬양이 아니라 여러 과정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 왔는데 결정적으로 지난 총선에서 폭발적으로 그 위력을 보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희망이 있구나인데 그 희망의 귀결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 책의 최종 맞습니다. 어떻게 네. 될 것이냐. 결국은 그 어떻게 될 것이냐. 유시민 작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걸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을 네. 한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사임. 자진사임. 네, 자진사임. 두 번째는 협치. 협치. 세 번째는 대결. 대결. 이렇게 크게 표현했던데 네. 그 선생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 가지 제안에 대해서. 저는 일단 유시민 얘기를 하고 제 생각을 여기다 보탤게요. 보탠다기보다 조금 다르니까. 유시민 씨가 생각한 그 처음은 이제 자진사임인데 그 사임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 속에 몰렸을 때 스스로 누구의 압박도 받지 않고 판단할 수 있다면 제일 좋다. 근데 아마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진사임을 왜 내세웠냐? 선택지로 가능하나 가능성이 낮은 것부터 지워나가자. 그러니까 지워나가기 위해서 자진사임을 하나 예를 든 거예요. 두 번째가 협치예요. 협치는 그냥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상징적 대통령으로만 나머지 3년이 있고 민주당한테 그 권력을 넘기는 거죠. 총리 자리를 넘겨서 명목은 여당과 이제 본 거지만 네. 협치 협의회를 하는 거지만 민주당이 실제 집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총리를 뭐 누가 하고 장관들을 다 민주당에서 이제 그때 그 비슷한 제안을 노무현 대통령이 한 적도 있고. 근데 이것 역시 할 리가 없다는 거지. 할 리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협치 그리고 그 안에 얘기 속에 그 언론에 대한 분노가 뭐가 아니 문재인 때는 맨날 협치 타령 협치 왜 안 하냐고 그러더니 지금은 왜 언론이 협치를 안 푸시하냐? 네, 독주라고 하냐? 예. 네. 윤석열 정부한테 가장 요구해야 될 게 협치인데 오히려 민주당더러 의회 독재한다고 그러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대결은 윤석열은 죽을 때까지 싸워버린다. 예? 죽을 때 그러면 탄핵으로 넘어간 수밖에 없고 그 탄핵은 이 헌재라고 하는 마지막 기관 그렇죠. 네. 이 힘에 기댈 것이다. 헌재 구성원들도 그렇고 시민 저항 운동이 만약에 전국적으로 요동친다면 헌재도 굴복을 하겠지만 뭐 그렇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만 나쁘고 뭐 어쩌고 하면 분명히 그 대결을 끝까지 하면 탄핵 소추가는 되지만 헌재에서 다시 살려주면 노무현 때도 헌재에서 살려줘 갖고 오히려 역전에 성공하지 맞아요. 않았느냐. 네. 이런 기회를 노릴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씨의 최종 제안은 그거죠. 메타세콰이어도 아니고 뭐야 그 용어가 기억이 안 나네.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
항구적 불기소 특권에 의한 사면. 그러니까 네, 불기소 사면을 제안했어요. 예. 윤석열이 자진사임을 한다면 아무런 죄도 묻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은 분들이 엄청 유시민 씨를 비난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두 가지 점에서 비난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첫째는 그 유시민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렇게라도 설득해서 빨리 사임시켜야 된다고 생각할 만큼 다급한 거야. 윤석열이 너무나 밉고 윤석열 체제가 너무나 괴롭지만 이들이 통치를 그만두고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만 있다면 뭐 그런 일이라도 감수하겠다라는 마음가짐. 또 하나는 윤석열 체제를 만든 게 당신들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아까 코끼리 박물관에서 얘기한 그 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즉 내가 죄를 짓는다는 마음으로 그의 사면을 고통스럽지만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고언이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다른 용법으로 좀 풀게요.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구교영 씨한테도 똑같이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 얘기를 해요. 현재 국면을 돌파하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세 가지 가능성 중에 가장 높은 가능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탄핵, 2. 자진사임, 3. 그 여야당 합의에 의한 임기 단축 개헌. 이 셋 중에 무엇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는 지금 3번 아닐까 싶은데요. 예. 여야 협상에 의한 임기 단축 개헌. 네. 근데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 답을 내네? 아니, 지금 한 10명쯤 물어봤는데 한 명도 빼놓지 않고 3번이야. 아니 물론 제가 너무 현실에 천착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92석이기 때문에 남은 8석을 채우는 퍼즐이 가장 간명하고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그렇게 전 답변한 것 같습니다. 나도 그래. 나도 3번일 것 같아. 왜냐, 내가 7, 80년대를 거리에서 겪어봤단 말이에요. 그거 말이 그렇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달쯤 전인가 그 개원하고 이제 토요일마다 모이는데 나도 첫 집회 때 그 서울역 앞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2시 반에서 8시까지 하는 중간에 카페에서 한 번 쉬긴 했지만 내내 있었어. 내가 얼마나 슬펐는 줄 아세요? 너무 슬펐어 정말. 다시 또 이 아니, 일을 예.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슬픈 게 다 노인이야. 아. 와, 눈을 씻고 찾아도 20대가 안 보이는 거야. 좀 젊어 보이는 30대 후반, 다 50대, 60대, 70대야. 이게 그들은 시민 항쟁을 겪어봤거든.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거리에 나와서 외쳐보니 사회를 바꿔봤거든. 그리고 사회가 바뀌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이 생기는지를 이미 알거든. 그리고 지금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는 것을 깨닫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만 거리 나와서 한단 말이야. 근데 다 늙었어. 젊은 세대가 항쟁의 물결에 합세하지 않으면 세상은 참 안 바뀌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90세 먹은 노 레지스탕스가 분노하라 이 책을 썼을 때 전 프랑스 전역의 젊은 층들이 그걸 읽으면서 탄식을 하고 그렇게 지금의 뭐 체제가 꼭 잘하는 건지 모르지만 적어도 68 혁명 세대가 우리나라 학생운동 세대처럼 모든 것을 지배하던 것을 다음 단계로 다음 시대로 넘겼죠. 맞아요. 네. 그런 건데 어쨌든 탄핵의 방법, 그다음에 범죄에 몰려서 더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뭐 유시민 논법대로 하면 자진사임하는 게 가장 이로울 상황이 만들어지면 자진사임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 국힘 계열의 정치인들 야 이대로 가면 우리는 진짜 완전히 망한다. 지금 이미 망해 있거든. 망해 있는데 깨닫질 못해. 그냥 영남 꼴통당이잖아요. 그 자각하지 못하는 게 그리고 이후에 그 지금 전당대회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정치 리더감으로 보이냐고 뭐 제 편견일지 모르지만 정말로 조무래기들의 그 난장판 싸움이거든요. 과거에 품격 있는 정치 리더들 보수 계열도 안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고 이 수준이 아니에요. 적어도 국가의 미래나 큰 통찰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어이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어쨌든 그 보수 정당이 내부 붕괴의 국면에 침이 들어가면서 그 민주당이 손 내밀고 해서 그 임기단축 개헌을 하는 게 현실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유시민 작가의 신간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을 주제로 살펴봤는데요. 김갑수 평론가님이 서두에 밝혀주신 대로 우리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도 접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질적인 선택을 향해 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현실적인 대안인지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이제 마무리 얘기 한마디만 네. 좀 하게 해주세요.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를 누구나 알죠.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 대해서 누구나 들어봤죠. 특히나 유튜브를 주로 시청하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엄청 많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책을 완독한 사람과 유튜브 설명으로 들은 사람은 아예 다른 지평에 서게 돼요. 이해하는 그 범주가 달라져요.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유시민처 이 출판사는 뭐야? 생각의 길이네.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을 한 300만 명쯤이 완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유시민 생각 꼭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현재 상황을 진단하는 통일적 전망이 생겨요. 우리가 인식의 통일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환시대의 논리란 책 때문에 냉전 극복이라는 게 이래서 필요한 것이고 지금 우리는 인류사적으로 어디에 와 있구나를 깨우친 다수의 세력이 나중에 민주화 세대가 됐듯이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 완독은 뭘 일깨우냐면 윤석열 체제를 통해 우리가 여기에 도달했고 이걸 극복하려면 이런 방식의 이 사유를 해야 되는구나에 대한 통일적 전망을 얻을 수 있으니 제발 돈 주고 사서 이 책을 읽어주세요. 네. 꼭 선생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겼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첨언 하나 짧게 드리면은 저는 유시민 작가님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이분이 이제 어쨌든 전공이 경제학이잖아요. 그 수적인 그 매듭쯤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거를 글에 좀 느꼈던 게 하고 많은 여론조사가 있는데 의석수를 설명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곱하기 뭐 3인가 4에 나오는 걸 하는데 여당 거기 맞는 조사를 정확하게 찾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를 보고 이분 굉장히 꼼꼼하고 그런 부분들이 수학적으로 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좀 했거든요. 유시민이란 사람 앞에서는 내가 모든 게 뒤떨어져서 열등감을 느끼는데 찾다 내가 하나 우월감이 있는데 어떤 거예요? 감성은 메말랐지 친구가. 그러니까 그 수맞춤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감성적 표출을 본인도 할 수 있었겠지. 근데 네. 최대한 이제 자제를 했고 언론 비판할 때 좀 감정 흥분이 나와 좀 있고, 있는 네. 뿐이지만 인간이 이렇게 똑똑하기도 쉽지 않아.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한 인간이 머릿속에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걸 담고 살지라고 느낀 사람이 몇 있었어요. 제일 컸던 게 조동일 교수라고 서울대 국문과 교수가 있는데 어떻게 상상을 초월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근데 난 유시민도 좀 그런 천재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이제 다양한 주제로 선생님 만날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이색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뭐 제안을 좀 해주시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네, 부족 하나만 또 읽고 와서 다른 할 얘기가 있었었는데 지금 이걸 읽어야 돼. 모두 온 국민의 필독 써가져야 돼. 이 생각이 너무 급해갖고 물론 우선이가 가져온 거예요. 좀 출판사에 전화 오겠는데. 아무튼 오늘도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구교의 정치비상구는 월요일 오후 4시에 여러분들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팟빵에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주말에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